자, 우리 국가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죠. 자, 밑줄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거 됐습니다. 자, 지금 밑줄이 모두 어디에 있냐면요, 이 용언에 있어요. 즉 서술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술어에 밑줄을 쳐놓고 용언에, 용언이라는 건 뭐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죠. 이렇게 동사, 형용사에 밑줄을 쳐놓고 맞춤법을 묻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형을 떠올려야 돼. 즉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간과 그리고 다라는 어미로 이루어진 형태야. 즉 선어말하고 어미가 없이 어간과 다로 끝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어미들이 즉 결합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저는 1번 봐. 하나에 100원씩 쳐주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형이 뭐야? 즉 뭐뭐라고 치다야. 치다. 기본형은 치다. 그리고 이 기본형이 치다니까 어간은 뭐예요? 어간은 즉 다를 뺀 앞부분이 어간이니까 자, 치라는 말이 어간이야. 그리고 그 뒤에 연결어미 어가 오고 그리고 주마라는 말이 온 거야. 그러면 치어 주마가 즉 우리가 축약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처주마라고 써야지. 처가 아니라 처하고 여를 써야죠.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2번.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처지네. 기본형이 뭐야? 처지다예요. 이건 기본형이 처지다죠. 처지다니까 어미 내가 와서 처지네 맞게 했고, 또 3번.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다. 즉 기본형이 쳐대다예요. 이때도 역시 쳐대고 있다, 쳐 맞게 했고, 4번 오는 길에 처박힌 자전거를 기본형이 처박히다죠. 자, 그래서 처박힌 하고 활용한 거죠. 자, 문제는 이 뭐뭐라고 치다라는 말은 기본형이 처가 아니라 치고 거기에 어미 어가 와서 치어주마 이것이 축약이 일어나서 처주마 하고 여를 써야 한다는 거죠. 자, 정답은 1번. 자, 12번. 밑줄 친 부분 중 보조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용언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즉 보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보다라는 말은 본용언이고 이 싶다는 보조용언인데, 이 보조용언은 혼자서는 문장을 절대 만들 수가 없죠. 혼자서는 문장을 만들 수 없고 반드시 본용언을 도와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자, 1번 봐요.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온다. 자, 이때 날이 밝는다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날이 온다라는 말은 없죠. 따라서 이때 온다는 뭐 어디를 향해 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밝다라는, 즉 밝다라는 본용어를 도와주면서 진행형을 말할 때, 즉 날이 밝아온다 하고 이 밝다라는 본용어를 도와서 온다라는 보조용어이 쓰인 거죠. 자, 2번.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버렸다. 자, 과자를 먹어버렸다, 즉 완료를 말하는 거야. 이미 과자를 먹어버렸다, 완료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과자를 먹다라는 말이 중심이지 과자를 버린 게 아니죠. 이때 버리다는 무엇을 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먹다라는 행위가 끝나버렸다는 것, 즉 완료를 말해주는 거죠. 따라서 보조용어로서 버리다가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버리다라는 낱말만 보면 뭐 휴지를 버리다 이런 말 있죠. 그러나 이 문장에서 과연 이 문장에서 과자를 버렸다는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과자를 버렸다라는 의미는 없지. 과자를 먹었다는 행위가 끝났다는 완료를 드러내죠. 자, 3번이요. 우체국에 들러 선배 편지를 붙여주었다. 자, 편지를 붙여주었다 하면은, 물론 우리말에 주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편지를 붙였다는 것이지
이 편지를 붙였다는 것이 호응하지 편지를 준 게 아니죠. 직접 찾아가 편지를 줘? 아니잖아.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편지를 붙여라는 의미가 본용어이고 이 주다는 역시 그 행위가 끝났다는 것, 완료됐음을 말해주는 보조용언이죠. 자, 그러나 4번에요.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아마 이거 출제한 놈은 50대인가 봐요. 그죠? 40대를 가리켜서 젊다고 한 거 보니까. 자, 그래서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자, 이때는 봐봐. 아까와 달리 그는 40대처럼 젊다라고도 호응을 하고 그는 40대처럼 보인다라고도 호응을 하죠. 그죠? 즉 이 경우에는 이 보인다라는 말이 보조용언이 아니라 즉 젊다라는 말과 또 그렇게 보인다라는 본용언이 결합된 경우죠. 따라서 보조용언이 들어있지 않은 것 몇 번? 4번이야. 자,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난 거냐 아니면 본용언과 본용언이 만났느냐라는 것은 결국 그 문장 내에서 즉 두 단어가 모두 호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의미가 앞단어 본용언에만 있느냐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을 보죠. 따라서 12번은 정답이 4번, 13번 밑줄 친 부분에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했어요. 자,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어휘의 의미 관계를 물었네요. 어휘의 의미 관계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휘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비슷한 말 유의 관계가 있고 또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 상호 관계를 드러내는 상호 관계가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일단 1번 어떤 관계인가 보자고. 3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자, 분분하다는 얘기는 의견이 갈라졌다 이 말이야.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했다. 합치는 뭐야? 하나로 결합됐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분분하다, 여러 개로 갈라졌다 하고 합치됐다라는 말은 어때? 반의 관계지. 이해되죠? 반대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를 보면서 반의 관계인가 아닌가라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되죠. 2번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자,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가해진다. 즉 이때는 반의 관계라고 볼 수 없죠. 반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논리적 사고에라도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 비판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선후의 관계일 뿐이야.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답은 1번이 아니면 2번이 되는 거지. 자, 3번 봤더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춰진다. 자, 겸손과 오만 반의 관계죠. 그럼 답은 2번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지. 자, 4번도 결미라는 것은 끝이야. 끝. 반면에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모두는 뭐야? 앞이야. 따라서 맨 앞을 모두라고 하고 맨 뒤를 결미라고 해. 그러면 앞과 뒤니까 뭐야? 반의 관계죠. 자, 14번은요. 즉 한자성어의 쓰임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한자성어가 벌써 2문제째죠. 자, 우리 9급 시험에서는요. 한자 문제는 그렇게 비중이 없는데 한자 성어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죠. 오히려 한자 문제는 올해 7급 문제를 보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7급 시험이 한문 해석을 묻고 9급 시험은 한자에 관한 지식을 물었다면 지금은 7급 시험이 예전에 9급에 나오던 한자를 묻고 그리고 9급 시험은 한자 성어로 대체로 시험 유형이 정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워낙 한자를 모르는 세대니까 이제는 뭐 굳이 시험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자꾸 묻는 것은 시험 경향과는 벗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한자 시험은 거의 시험에서 비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한자 성어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또 준비해야죠. 자, 봅시다. 1번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 우면하다가, 좌고 우면이 뭐야? 이 쥐가 쥐구멍에서 나갈까 말까 좌우를 살피는 거야. 즉 결단력이 없는 것, 호응하는 한자성어죠. 우유부단한 것, 좌고 우면 맞고요. 2번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을 시도한다. 암중모색 뭐야? 조용히 기다리는 거야. 사태를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태도, 암중모색 맞고. 그 친구는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어. 침소봉대하면 뭐야? 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맞고요. 4번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건 연못구어나 마찬가지야. 자, 연못구어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한다라는 거야. 자, 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해요. 따라서 이는 불가능한 것 또는 어리석은 것, 불가능함이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연못구하게 되면 불가능함이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성공한 건, 즉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이런 의미를 써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는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조식의 시조를 주고,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시조를 주고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반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시조만큼은 반드시 시조는 모두 학습을 해야 돼요. 적어도 기본서에 있는 건 모두 학습을 해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전문학에 있어서 시조만큼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 남명 조식은 누구냐? 바로 제하학자죠. 저 이황 선생과 이희 선생의 그 동시대 사람인데, 이황이나 이희가 관직에 갔던 그런 인물들이라면 이 조식 선생은 꾸준히 제하에서만 머물면서 관직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이 시조도 그런 내용인데, 자, 삼동에 배옷 입고, 삼동에 하면 일단은 글자 그대로 하면 아주 추운 때야. 그런데 이는 당시에 또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아주 그 당쟁이 몹시 격화돼 있던 때지. 따라 당쟁이 몹시 격화돼 있던 때를 삼동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럴 때 배옷을 입고 있다. 이때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즉 벼슬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벼슬을 살지 않고 평범한 사람의 신분으로,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당쟁이 격심한 때에 즉 벼슬을 살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아멸에 눈비맞아, 즉 아멸하면 자신이 있는 그 장소를, 몹시 초라한 장소를 즉 아멸로 비유를 했고, 눈비를 맞아라고 했어요. 눈비를 맞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어수선한 시대적 상황, 따라서 굉장히 어수선한 때, 이 눈비 맞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벼슬살이를 하지 않아서 험난한 화자의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의 2번에 니은 눈비는 화자와 중심대성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눈비는 바로 그런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구름 낀 변내도 쬐은 적이 없건만은, 자, 우리 조선조의 시조에서 볕이 나오면, 해나 달에 볕이 나오면 이는 임금의 은총을 말해요. 임금의 은총. 그리고 해나 달이 임금을 말한다면 그걸 가리는 별은, 구름은 이 간신배죠. 즉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즉 임금의 은총을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 즉 조금 전에 제가 조식 선생은 벼슬살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임금의 은총을 내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서산에 해지다니. 자, 서산에 해진다라는 건 뭘 말해요? 바로 임금의 승하를 말하죠. 임금이 돌아가신 거예요. 즉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들었더니, 임금이 승하하셨다는 말을 들었더니 눈물겨워하노라. 즉 화자의 심정을, 비록 내가 벼슬살이를 한 적은 없지만 임금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를 슬퍼한다. 바로 그 천붕지통에, 우리 임금이 돌아가셔서 느끼는 슬픔을 천붕지통이라고 하는데, 그 천붕지통의 심정을 드러낸 거죠. 따라서 배옷은 화자의 처지를 추측하게 하고, 또한 서산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 즉 임금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서산에 해진다라는 말이 해가 임금을 말하니까 임금의 승하를 말하는 거예요. 맞고, 눈물겨워한다는 얘기는 화자의 감정을 직접 표출했다. 나머지는 모두 옳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조식 선생의 삼동의 배옷 입고라는 노래는 바로 임금의 승하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담았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죠. 자, 16번 문제는 파생어, 합성어, 단어의 형성 문제인데요. 이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급, 9급을 가리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단어의 형성에 있어서, 즉 파생어, 합성어 반드시 복습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이루어지면, 실질 형태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면 그걸 단일어라고 하고요. 단일어. 반면에 실질 형태소 하나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지거나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는 걸 이 복합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복합어는 다시 어근과 접사가 만나 이루어지는 걸 파생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가 만나 이루어지는 걸 파생어라 하고, 반면에 어근과 어근, 즉 단어와 단어가 만나 이루어지는 걸 합성어다라고 합니다. 자, 지문을 보면은 개살구, 또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다, 파랗다에 개, 미음,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 파생된 단어들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개살구는 살구라는 명사 앞에 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즉 볼품없는 야생의 이런 의미를 갖죠. 자, 또 잠이라는 명사는 자다라는 동사에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잠이라는 명사를 만들었고, 새파랗다의 경우에는 파랗다라는 이 색채어에 새라는 접두사를 써서 새파랗다 하고 만들었죠. 자,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것은,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질문이 뭐야? 합성어로만 이루어진 말을 찾는 거죠. 그럼 봐.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1, 2, 3, 4에 하나라도 이 파생어가 들어가 있으면 답이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합성어다 이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혹시 그 선택지 안에 하나라도 파생어나 단일어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답이 아니다 하고 제외할 수 있어야죠. 자, 일단 2번에, 선택지 2번에 쉰둥이라는 게 나오죠. 쉰둥이. 우리 둥이라는 말은 막둥이, 이 재간둥이, 둥이라는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죠. 그러면 일단 2번은 답이 안 되죠. 또 3번 깍두기 했어요. 깍둑이라는 의성어에 이라는 전미사가 왔죠. 또 핫바지는 핫이라는 접두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죠. 그럼 3번도 답이 안 되지.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나브로라는 고유어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의미를 갖는 시나브로라는 고유어가 나와 있죠. 따라서 답이 아니죠. 또한 암탉도 암이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고요. 그럼 답은 몇 번? 1번밖에 없네요. 자, 고추장은 고추와 장이 맞는 합성어, 놀이터, 놀이와 터가 만났고, 손짓, 손과 짓이 장군감, 장군과 감이. 따라서 1번은 모두 합성어로 이루어진 말이고, 그러나 2번은 면도 칼은 합성어죠. 서리빨 합성어예요. 그러나 쉰둥이, 둥이, 점미사가 붙은 파생어고, 장난기는 합성어고, 3번 깍두기 파생어고, 선생님 파생어죠. 님이 붙으면 파생어고, 작은형, 자, 합성어인데 이 작은형을 현재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이 작은형, 큰형 이렇게 장남, 차남을 가리킬 때 파생어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형의 경우에는 파생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법 교과서에서는 합성어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이 파생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핫바지, 핫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 김치찌개 합성어죠. 김치와 찌개. 그리고 돌다리, 돌과 다리가 만난 합성어고, 그런데 시나브로는 고유어로서 단일어고, 그리고 암탉은 암이라는, 우리말에 암과 수가 붙으면 수탉, 암탉, 수태지, 암태지, 암이나 수가 붙으면 이건 모두 접두사예요. 그래서 파생어죠. 정답은 1번. 자, 17번 봅니다.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 결국 주제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이라고 물으면 결국 주제를 물어봅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뭔가를 묻는 거죠. 자, 본문 봐요.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여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자, 따라서 이 글은 인문학의 개념과 그리고 인문학이 실질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인문학의 역할을 썼어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우리의 반응은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걸 어떻게 출제를 해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어떻게 객관식 문제로 출제합니까? 그래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묻는 거라고. 자, 꼭 기억해. 어떤 글을 읽고 그 반응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중심 내용을 묻는 거다. 자, 1번.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말하고 있다. 정답 몇 번?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따른 즉 독자의 반응으로 알맞은 거,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묻는 거다? 중심 내용 묻는 거다. 자, 18번 갑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 나온 유형입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됐던 유형이지만 처음으로 이제 자료를 주고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를 쉽게 냈죠. 자, 보면은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터넷의 순기능에는 뭐 다양한 정보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등등등이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인터넷의 역기능은 뭐 욕설, 비방을 하거나 뭐 성인 음란물이 유통된다거나 등등등을 써놨어요. 1번.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했다. 윗글에 있죠? 다양한 정보 습득이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 기능이라고 써 있으니까 나와 있고. 2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
보안 문제가, 즉 인터넷의 역기능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또 인터넷 역기능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보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안 강화를 제한한다. 맞고. 3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거기 보면은 반국가 행위나 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또 나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써야죠. 그런데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자,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인 제도, 사회적인 집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면 된다. 이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죠. 아예 인터넷을 금지한다라는 말은 인터넷이라는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진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활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건 이 논의에서 벗어나죠. 자,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교실 없애버려. 말이 돼요? 또 군대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서 끔찍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군대 없애버려. 이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18번의 정답 몇 번? 4번. 자, 19번은 문학 문제죠. 문학 문제. 지금 보면 알겠지만 20문제 푸는데 아까 시조 문제 하나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대시 문제 2개 나왔어요. 2개.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는 문학의 비중이 거의 수능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론 수업 때도 강조했지만 공무원 수업 이 시험에 있어서는 문학은 아주 비중이 적다.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문학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그걸 주의를 해야죠. 자, 19번 문제 보면요. 일단은 보기에서 이용학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런 다음 기억부터 리을을 이해해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시는 한 번은 본 그런 작품입니다만 절대로 미리 공부하고 외운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이미 어떤 내용을 딱 암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적용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럼 봐. 보기에서 이용학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용학이라는 인물은 고향을 저 북쪽에 두고 즉 혼자서 타지로 왔다는 거지. 따라서 이 그리움이라는 시는 몹시 추웠던 그의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를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썼다. 이렇게 전제하고 문제를 보라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시어의 해석은 이 읽는 이에 따라 다르거든. 또 느끼는 바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 그 글을 읽는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 문제로 시 문제를 내려면 조건을 준단 말이야. 어떤 조건을 준 거냐면 이 글이 이 시가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한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자, 1번 기억은 북쪽이죠. 자신이 떠난 공간인 고향을 가리킨다. 그렇지. 왜냐면 이는 사전 정보로도 알려준 거죠. 다음 2번 니은 곧 너는 고향에 남겨둔 가족을 의미한다. 자, 위의 시에서 너는 내가 북쪽에 남겨둔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보기의 사전 정보에서 북쪽은 고향을 말하고 그곳에 가족들을 그리워한다고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 북쪽에 남겨둔 너는 가족을 의미할 수 있죠. 다음 디귿은 이러한 밤 할 때 이 디귿은 극심한 추위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자, 이 시 자체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런 밤에 즉 이렇게 극심하게 추운 때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어때요? 이런 혹독한 추위의 이 밤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처지가 이 시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밤이라는 시간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다. 맞죠? 자, 그런데 4번. 잠을 깨야 할 때 잠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이다. 아니죠. 오히려 잠을 깨어 이 잠은 이 잠에서 깨어남으로써 나는 추위 때문에 깨었지만 결국 그리움 때문에 잠 못 들고 있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잠을 깼다라는 건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움을 고향에 두고 온 즉 가족들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니까 화자의 절망을 드러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자, 이 시는요 수미상관의 구성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을 같은 구절로 써서 그래서 수미상관의 기법을 썼고, 그러면서 그리운 심정을 드러낸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망을 드러냈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이 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시인은 지금 타지에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즉 고향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눈은 바로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죠. 만약에 이 밤에 이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따뜻한 그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눈이 고향에서도 내릴 것이고 내가 있는 이곳, 이 척박한 곳에도 눈은 내리고, 그러니까 고향을 회상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눈을 썼다라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 봅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과 액자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자, 주의할 건요. 그림이라는 이 낱말과 이 액자라는 낱말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보세요. 일단은 그림과 액자라는 관계는 액자는 이 그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림을 돋보이게 해요.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죠. 문제는 그 상식적인 것을 이 글 속에도 그대로 표현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다른 의미를 썼느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자, 본문을 봤더니 2000년이 된 기념으로 무슨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큐레이터가 보내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아묵의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은데 병 속에 3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했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자, 이제 밑줄 쳐요.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따라서 액자는 뭘 한다? 그림을 즉 돋보이게 한다는 거죠. 액자는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는 힘을, 액자는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힘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래 봐요. 1번 유명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그러면 성공이 결과고 습관은 뭐야? 그 결과를 이루어낸 뭐야? 조건. 2번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난감 블록처럼 쌓는다고 했으니까 책을 장난감 블록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는 즉 책이라는 원관념과 장난감 블록이라는 보조관념의 관계고. 3번 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그러면 돌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미술 조각의 재료가 되고 손은 뭐가 되는 거야?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조각품이. 그래서 재료와 그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예술품의 관계죠. 자, 그런데 4번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따라서 여기 옷차림은 내면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방금 풀었던 그림과 액자의 관계하고 동일하죠. 따라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까지 수 문제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 20개를 2015년도 9까지 문제를 이제 우리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적어도 2011년도부터 2015년 이렇게 한 5개년의 문제들은 한번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유형별로 나눠서 검토를 해봐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우리가 단원별로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국어는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거든. 국어 지식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어휘력.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수업 문제를 정리해 보면 먼저 1번 어법에 맞게 쓰인 것 국어 지식 문제, 띄어쓰기 국어 지식, 조사 국어 지식. 자, 4번은 한자 성어니까 어휘, 그리고 5번 논리적 순서 독해, 6번 유추하기 능력 독해, 그 다음 7번 일치 불일치 독해, 8번 역시 독해 문제죠. 그 다음 9번 참화설을 이용한 독해 문제, 그 다음 10번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 독해. 자, 11번 맞춤법 문제 국어 지식, 12번 즉 역시 문법 지식, 그 다음 13번 어휘의 의미관계 의미론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14번 한자성어 문제, 그 다음 15번 문학 문제로서 독해, 그리고 16번 우리가 합성어를 묻는 거니까 국어 지식, 다음 17번 독자의 반응 독해, 그리고 18번 자료를 이용한 독해, 그리고 19번 시를 이용한 독해, 그리고 20번 어휘 관계를 물었어요. 의미론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2015년도 국가직 문제만이 아니라 2014년, 2013년을 모두 돌아봐도 이 다른 지방직에 비해서는 국가직이 독해 문제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문학은 2문제였고 고전 하나, 현대 하나 2문제였고 기타 나머지가 실용문을 가지고 묻는 거였고 어휘 문제는 모두 한자성어를 2문제를 물었고요. 그리고 국어 지식의 경우 즉 8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 시험의 공부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둬야 되는 건 결국 국어 지식과 그리고 독해 이 두 파트인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건 독해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한 걸 적용하기보다는 시험장에서 그 자리에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푸는 거라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이에요? 이 국어 지식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 교재에 있어서 이 현대 문법과 그리고 어문 규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15년도 국가직 9급 문제를 같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